예, 오늘은 244회 네. 대한민국 살인 사건인데 사실은 이제 미리 말씀드려야지 사실은 이거 우리 염 교수님하고 제가 미리 놓고 하는 겁니다. 네, 뭐 실시간이죠 사실상. 네, 뭐 그렇지만 이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데 오늘 제가 이제 선정해 온 거는 제목은 이렇게 붙였어요. 뭐예요? 막장 경영권 다툼 동업자 살인 사건. 아이고. 뭐 그냥 딱 잘라서 얘기하면 동업자 살인 사건이에요. 근데 이게 극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솔직히 얘기해서 잘못하면 이거는 미제로 영원히 끝날 수 있었던 사건이에요. 이건 뭐 포크레인 쓰고 그런 사건은 아니죠? 그 비슷한 겁니다. 아 그래요? 예, 보면은요, 이게 2010년 네. 9월 달이에요. 2010년 9월. 나 이거 평택경찰서 강력 3팀 그 이충재 팀장 좀 그 얘기 들어서 좀 직접은 알지 못하지만 얘기 들어서 좀 알고 있는데 네. 걔 거 이제 불독이 불독. 물면 안 뭔 얘기인지 거예요? 알죠. 예. 예. 그리고 굉장히 샤프하고. 뭐 누구는 뭐 자기가 뭐 프로페셔널하게 수사한다고 그래서 뭐 자기 별명이 프로였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던데 하여튼 뭐 형사들마다 어떤 그 사람만의 개인적인 특성이 있다 보니까 별명들이 많이 붙어요. 근데 제일 많은 게 미친 개가 제일 많고. 교수님 별명 뭐셨어요? 난 많이 있죠. 뭐 걸리면 죽는다 해갖고 지금은 이제 걸려서 죽지도 않지만 에이즈. 옛날에는 에이즈라는 거 걸리면 에이즈 걸리면 죽는다 해갖고 에이즈 하고 불렀고. 교수님 에이즈라고 불렸어요? 에이즈라고 부르고 악질이라고 불리고. 악질은 뭐 범죄자들한테 악질이라고 불렀으니까. 끈덕지게 내가 한번 걸리면 그냥 안 나왔으니까. 교수님 걸쭉이셨구나. 걸리면 죽는다. 그다음 이제 동료들이나 상사들한테는 쌍심줄이라고 불러. 쌍심줄은 뭐예요? 힘줄이 좀 질기잖아요. 두 개라 이거. 네, 난 두 개잖아. 힘줄이 두 개. 맞지. 위에서 아무리 지랄하건 말건 내 마음대로 했으니까 사건은. 그래서 그 아주 근데 그건 자랑스러운 영광스러운 별명이라 아무 상관없어요. 네. 뭐 악질 소리는 범죄자들한테 들으니까 범죄자한테 악질이라야지 형사는. 그럼 교수님 이 사건은 그 우연히 들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2010년 9월 달인데 그 아마 이 평택경찰서 이 강력 3팀장이 이충재 팀장이 이제 다른 부서 직원들하고 아마 우연하게 자리를 만들었었나 봐. 다른 부서 직원하고. 다른 타부서 직원들하고. 근데 그 타부서 직원 중에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한 잔 먹다가 제가요 얼마 전에 나 아는 사람한테 뭐 이상한 얘기를 하나 들었어요. 무슨 얘기를 들었는데 그랬더니 그 사람이 말하기를 자기가 그 아는 사람이 또 하나 있다는 거야. 아는 사람인데 그 남자가요. 옛날에 자기가 사람 죽인 적이 있다고 한번 얘기를 했대요. 사람을 죽였다고요? 그러니까 전달된 거예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대체로 이런 말 나오면 미친 새끼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네.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 이럴 수도 있는데 근데 또 형사가 사람 죽인 적이 있다고 얘기를 들은 이상은 확인 안 하면 그 형사 아니죠. 그렇죠. 사람 죽이는 일보다 큰 건 없으니까. 뻥을 쳐도 그런 뻥은 그런 뻥은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 팀장이 그래? 그러면 네가 네 지인 그 말 들은 사람 너한테 말해준 사람 그 사람 좀 한번 나 만나게 해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팀장이 직접 만나요. 그 만나서 우리 직원한테 얼마 전에 그 당신이 사석에서 아는 사람이 사람 죽인 거 있다고 말했다는데 그거 사실이에요? 그랬더니 내 그 얘기했어요 내가. 들은 게 있어요. 그거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그 내용이 뭡니까? 그랬더니 내가 아는 사람 중에요. 성이 한씨. 한씨라는 성을 가진 사람인데 걔가 그런 얘기를 하긴 했어요. 지가 뭐 평택에서 사람을 죽였는지 어디서 죽였는지 모르는데 그런 말은 안 하고요. 하여튼 누군가를 자기가 죽였대요. 그냥 흘리듯이 말을 했었어요. 내가 사람 한번 죽였다. 이렇게 하는 얘기를 얼핏 전 들었어요. 그 이후로는 뭐 더 이상 그 사람한테 그런 말 못 들었지만 하여튼 그 사람이 흘리듯이 저하고 무슨 그 사석에 있을 때 내가 사람 죽여본 적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나 그냥 뭐 믿지는 않지만 나도 근데 그 소리 들으니까 찜찜해서 마침 나 아는 지인이 경찰관이라 얘기했던 거예요. 그건 맞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지금 그 사람 한 씨는 어디 있어요? 그 사람 어디 살아요? 지금은 걔하고 안 만난 지 오래됐고요. 연락한 지도 오래됐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경찰 입장에서는 그 한 씨라는 사람을 찾아서 직접 한번 물어보거나 확인해 봐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이게 애매한 사안이잖아요. 저 뭐가 있는 게 아니고. 뭐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 직접 연락해서 또 만약에 그놈이 진짜로 사람 죽였으면 경찰이 불러갖고 물어보면 죽였다고 하겠어? 그렇죠. 그리고 도망갈 수도 있고. 도망가지. 그 애매하잖아. 이런 경우는 경찰이 좀 신중하게 해야 되죠. 그래서 먼저 일단은 한 씨라는 그 당시에 24살이었대요. 네. 걔 신상 정보를 좀 경찰이 신상 파악 들어가시나요? 파악부터 들어가요. 예. 그래서 그 사람의 출생지, 그다음에 이제 어디서 사는지, 주거지,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생활 근거지, 네. 뭐 이런 데를 전부 이제 따져봤어요. 그랬더니 평택에서 태어난 거 맞아. 평택 사람. 고향이 평택이고, 예. 주소도 평택으로 돼 있고, 실제로 지금 생활하고 있는 근거지도 평택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평택 사람인 거예요. 네. 그러면 경찰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러면 얘가 평택을 떠난 적이 없는 놈이라면 사람을 죽였다면 평택에서 죽였겠네? 그렇죠. 근거지가 거기니까. 만약에 얘가 진짜 사람을 죽였다면 평택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야, 평택에서 해결 안 된 살인 사건 전부 뽑아. 미제 사건. 미제 사건을 다 뽑아. 예. 그걸 다 뽑았어요. 수년간에 걸쳐서 미제 사건을 전부 다 가지고 와가지고 그 놓고 그 이 한가는 이제 인적사항이 나왔잖아. 네네. 이 사람하고 조금 우연이라도 겹치는 게 있는지를 이제 분석을 해야지. 이게 이 작업이 힘들어요, 사실은. 쉽지 않네요. 미제 사건을 수년간의 미제 사건을 뽑아서 한가하고 연결 범위가 있는 고리가 있는 게 뭐가 있는가를 쫙 뽑. 그 겹치는 부분을 찾았는데 네. 없어요. 아무것도 안 났어요. 엄청 고생했대요. 이거 맨날 며칠 했대요. 이게. 어떡하냐.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러면 평택이 아닐 수 있잖아. 이놈이 죽인 게. 그럼 전국의 미제 사건 뽑아보자. 그 전국하고요? 또 전국과 미제 사건을 뽑아요. 이게 내가 볼 때 이충재 팀장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하네. 전국 거를 다 갖고 와서 네. 또 전국 거 갖다 놓고 한가하고 연결고리 있는 거. 이럴테면 돼. 1월 1일 날 발생했다면 한가가 1월 1일 날 뭐 했는지 기주국 위치 추적이 되잖아 이거. 네. 요거하고 연결을 해보는 거야. 이럴테면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이제 또 전국의 미제 사건하고 이 한 씨하고의 연결고리를 찾는 거예요. 안 나와. 어떻게? 거기에다가 전과 조회를 했더니 전과 한 개도 없어. 깨끗해요. 깨끗해. 그 당시에 또 이 사람이 무슨 일 하고 있냐면 덤프트럭 기사예요. 덤프트럭 기사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덤프트럭 또 동료 기사들 가서 만나요. 네. 어때요 저 사람? 그것도 또 아주 친한 사람한테 물어보면 바로 들어가니까 네. 원거리에 있는 사람을 또 찾아야 돼요. 그것도 선별 작업을 잘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제 우리 염 교수가 트럭 운전을 하는데 염 교수의 어떤 혐의점에 있어서 조사를 하려고 하는데 가까운 사람이 정성욱이야. 네. 그럼 일견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성욱이한테 물으면 염 교수 거 다 알 것 같잖아. 이거는 절대 금물이에요. 가까운 사람은 득달같이 알려줘요. 바로 알려주지. 그러니까 알았다고. 염 교수가 가장 친한 정성욱이, 정성욱이의 건너편에 있는 김경민이, 요 정도 선은 그냥 별로 가깝지도 않고 느슨한 여기 가서 물어본 거야. 이거 선별 작업을 잘못해가지고 어렵다. 이거 선별 작업 잘못해가지고 수사 망치는 경우가 무지하게 많아요. 그래요 교수님. 바로 그냥. 그래서 이거 할 때 진짜 회의를 길게 해요. 선정할 때 회의를 길게 해요. 직다이로 가면 안 된다 이거지. 그 이제 덤프트럭에서 기사라는 거 나왔고 또 연결 건너로 통해서 아니면 덤프트럭이 거래하는 그 매장의 어떤 사장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엄청 성실하대요. 그러니까 악담은 안 나오고 미담만 나오고. 어떻게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그 사람 진짜 순한 사람이고요. 착해요. 어떡하냐. 그러니까 나올 게 없네. 엄청 절망한 거지 이제. 에이씨. 이게 역시 그냥 지나가다가 흘린 소리, 개똥 같은 소리 때문에 우리가 고생 무지하게 했네. 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그래서 일단 놨대요. 네. 야 털어. 털었대요. 근데 이충재 팀장이 내가 그래서 풀어오라는 거예요. 그 털어놓고 이제 뭐 다른 일을 막 하고 다른 사건을 막 한 몇 달 했대요. 이제 그건 내가 털어버리고. 근데 머릿속에 똥 누고 미단 닦은 거 마냥 그게 머릿속에 남아있더라는 거야. 찝찝한 거네. 뭐가 찜찜하고 뭔지 몰라도 지 입으로 사람을 죽였다고 말한 놈이 있는데 그러면 지 입으로 죽였다고 흘리는 듯이 얘기했으니까 너 왜 그랬는지라도 물어보고 싶더래. 왜 그 말했냐고. 내일 정도는 가서 너 그 왜 그 말했어. 이거라도 좀 물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면서 밤에 이제 곰곰이 생각하는데 문득 머리를 딱 때리는 생각이 하나 떠올랐대. 뭐예요? 그게 뭐였냐면 혹시
이 한가 이 사람이 누군가를 죽였는데 그 죽인 사람 그 사건이 안 나온다는 얘기는 가까운 가족 중에 누군가를 죽여서 가족들끼리 알고 쉬쉬하면서 장례 처리를 한 거 아닐까? 그럴 수도 있겠네. 가정을 하면. 가족 관계였다면 예, 예. 이왕 사람은 죽었고 네. 그러면 이놈이 혹시 가족을 죽인 게 아닐까? 다 이제 남을 싹 전부 조사한 건 안 나왔으니까. 예. 이게 그 생각이 이제 미친 거야 머리에. 예. 그러니까 이 팀장이 굉장히 질긴 거죠. 참 그래. 전체 전국 끝까지 다 찾았는데 연결고리가 안 나온다면 요놈이 혹시 지 가족을 죽였으면 그래서 장례 치렀으면 가족들이 모르지. 알아도 사람은 어차피 죽었는데 그렇죠. 신고 안 할 수도 있다 쉬쉬해서 네. 야 가족을 찾아보자. 그렇게 된 거예요. 요렇게 또 생각이 들었대. 네. 그래서 그 다음날 출근하자마자 1시 집에 가계도를 전부 파악해. 가족 호적 등본부터 시작해서 쫙 뽑아와요. 네. 이게 좀 질긴 사람이에요. 싹 뽑아왔어. 봤더니 이 한가의 이 부모가 딱 나오는데 부모가 이혼을 했네. 2004년도에 이혼했대. 2004년도에 이혼했고, 그 이제 6년 전이지. 예. 이혼을 했고, 또 그 과정에서 봤더니 지금 이게 이 한가 이거 이 사람도 이혼한 다음에 재혼했더래. 어린 얘도 나이인데. 어린데도. 그래서 이제 그 가계도를 가지고 또 사망자를 쭉 친인척을 다 뽑은 거야. 네. 사망자를 뽑아봤더니 친인척 중에 갑자기 사망한 사람 또 아무도 없어. 이 덥네. 절망이지 절망 거의. 네. 다만 얘 아버지가 네. 이 한 씨의 얘 아버지가 2007년도에 65세로 자연사한 걸로 나와요. 아버지가요. 근데 이제 그럼 아버지는 뭐 2007년도에 65세로 자연사했으면 그럴 수도 있잖아. 네. 근데 이 팀장은 자연사라도 어디서 죽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그렇죠. 생각해서 예. 어디서 죽었는지를 봤어. 그랬더니 자연사지만 변사 처리가 돼 있는 게 나와. 그건 쉽게 얘기해서 자연사가 아니야. 엄밀히 얘기하면. 그렇죠. 변사니까. 최종으로는 자연사로 결론 났지만 네. 애초에 이 아버지가 죽었을 때는 정상적인 죽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변사 처리가 됐던 거란 말이야. 네. 그걸 확인을 해봤더니 아산에서 얘 아버지가 혼자 살고 있었다는 거야. 이혼하고. 예. 아산에서 혼자 살고 있었고 아들 한 씨는 평택에 살고 있고 아산에서 혼자 살고 있다가 변사로 죽었는데 네. 변사로 죽었다면 경찰이 당연히 개입을 했겠지. 그렇죠. 그럼 아산경찰서로 갔어. 형님. 그래서 아산경찰서에서 그 변사 사건을 담당한 형사를 만나. 네. 어떻게 죽었는지 아버지가. 그러니까 이게 의심에서 시작해서 의심으로 끝나는 거예요. 수사는. 예. 그랬더니 그 아산경찰서 담당 형사가 하는 얘기가 그 사람이요. 죽은 지 15일 만에 집에서 발견이 됐는데요. 아유 어떻게. 이불 덮고 이렇게 딱 누워있는 채로 사망을 했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원래 집은 평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산에 와서 살다가 죽었고 그 다음에 그냥 너무 15일 만에 발견이 돼서 부패가 많이 진행이 돼가지고 그럼 이불까지 쓰고 있었어요. 네, 덮어 쓰고 있어서 그래서 그냥 사인도 못 밝혔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판단한 거는 그 죽어 있는 사람 창문이라든지 출입문 이런 거 보니까 침입구 없고 부패했지만 무슨 외상 같은 것도 없고 그래서 그냥 누워서 그냥 자연사한 걸로 우리가 판단해 갖고 그냥 변사 처리해서 끝낸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자연사로 처리가 된 거예요. 결국 특이한 상황 발견 못했다는 얘기예요. 이 담당 형사 얘기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여기서 또 한 번 더 절망을 했어. 그 아버지도 뭐 별 이상 없이 죽었네. 그런데 그 죽은 사람, 그 아버지, 그러면 또 아버지 지인들을 상대로 해서 또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었어. 그 65세에 바로 죽으면 안 되잖아. 진짜 독하다 진짜. 독해야 돼요, 형사는. 아버지 친구들을 또 만나러 간 거예요, 그냥. 아산에 가서. 수첩이 있더래. 저 담당 형사, 변사 처리한 아산 형사가 확보했는 증거물 중에 이 아버지가 연락처 같은 거 적어놓은 그런 수첩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가 또 전화를 해대기 시작해요. 죽을 만한 이유가 있는지 하여튼 저 사인을 못 밝혔다고 그러니까. 심장마비인지 뭐 고혈압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거라도 한번 확인해 보려고 지인들한테 전부 전화를 해봤어요. 돌렸어요. 그랬더니 이 아버지 지인들이 하는 얘기가 아마 걔 자살했을 거예요. 왜요?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왜 자살을? 왜 그 자살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술만 취하면 걔가 죽고 싶다고 자주 얘기했어요 우리한테. 그 뭐가 있었구나. 걔가 뭔 고민이 있나 봐요. 뭔 고민이 있는지 하여튼 술 취하면 꼭
죽는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랬었으니까 아마 다 썩어서 발견되다 보니까 사인은 못 밝혔겠지만 아마 자살했을 거예요, 그거. 약 먹고 이렇게 하나같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또 이제 이 팀장 입장에서는 이게 또 뭔가 또 이상한 거예요. 죽을 네. 만한 이유가, 자살할 만한 이유를 또 찾아봐야 돼.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이 수사라는 게 한 번 내가 이거 길을 딱 터가지고 들어갔잖아요. 그럼 물어보다 보면 의문이 또 의문을 또 해소하고 그 의문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고 따라가다 보면 끝까지 가게 되는 게 수사거든요. 방법이 없네 이거는. 이제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이 중대팀장 입장에서는 이미 발을 빼기엔 너무 깊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자꾸 의혹이 끝장 봐야 되고 예. 자살할 이유를 찾아야 돼. 예. 그래서 정말 자살할 만한 이유가 있으면 이제 아마 이 팀장이 손 빼야겠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왜 자살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이제 사생활 조사를 해. 이제. 사생활 조사를. 예, 그 죽은 예. 아버지 예. 한 씨, 사생활 조사를 시작해. 쭉 하다 보니까 이혼한 이후에 동거했던 여성이 2명이 있었어. 아, 2명이요. 그래서 또 그 동거한 여성 2명을 상대로 해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 여성들하고 갈등이 있었는지 그 여성들이 정보했을 수도 있고 약을 먹였을 수도 있고 네. 뭐 여러 가지도 있잖아. 그래서 그 여성들 2명에 대해서 그 주변을 통해서 집중 수사를 해요. 근데 특별한 문제가 없어요. 거기도 안 나와요. 거기도 안 나와요. 그럼 뭐야? 그러면 직장 관계는 어땠는지 알아보자. 네. 사업은 어땠는지도 알아보자. 예. 그 자살할 만한 이유를 찾기 위해서 참 보면 대단하긴 대단해. 그랬더니 한 씨하고 그 죽은 아버지 한 씨하고 아들 한 씨 직장 관계에도 조사가 네, 될 수밖에 예, 없잖아요. 예. 자동으로. 근데 아들 같은 경우는 뭐 덤프 트럭 기사로 취직한 지가 얼마 안 되니까 뭐 직장 관계 조사할 거리도 없고. 네, 어리니까 뭐. 이제 아버지 한 씨를 이제 네. 그 직장 관계를 쭉 알아봤더니 아버지가 아산에서 죽었잖아요. 네. 근데 아산에서 죽기 전에 원래 아산에서 뭐 하고 있었냐면 콘크리트 아시죠? 네. 콘크리트. 네. 콘크리트 거기 중간에 혼화제 섞어요. 혼화제. 아, 예. 혼화제를 섞어가지고 이렇게 콘크리트 양생하고 그러거든요. 네, 네. 그 중간 납품업자였거든요, 아버지가. 아산에서 그 사업을 30년 넘게. 그러니까 이 사람 평생 한 30년 넘게 네. 콘크리트 혼화제 납품하는 사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건축 예. 저기 재료 납품을 하신 거네요. 계속. 아산에서 죽을 때도 그거 하고 있었어. 네, 근데 네. 이 사람이 했던 데가 또 어디냐면 뜬금없이 창원이 나와, 창원. 창원에서 했어요. 경남 창원에서도 했던 게 나와. 어. 그러니까 또 이 사람이 건축업 납품업자다 보니까 건축업자들하고 얼마나 많겠어, 교류하는 그렇죠, 사람이. 많죠. 예. 또 거리가 엄청 늘어났어.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명확하게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 한 씨가 사업자 등록을 내고 영업했을 거 아니야. 네. 사업자 등록증을 떼와요. 네. 가지고 와서 그 사업체하고 거래한 30년 동안 거래한 거래업체를 다 뽑아요. 또. 다 뽑았어요. 거래업체를. 네. 이게 대단한 겁니다. 이거는 내가 볼 때 그 이 팀장 혼자 수사 다 한 거나 마찬가지야. 대단하다 진짜. 거래 관계를 파악을 쫙 했어요. 그러다가 뭐가 그 나와? 거래 관계를 네. 전부 파악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하나하나 또 전화해서 확인해 보는 거야. 예. 자살할 만한 이유가 있는지 등등. 그러던 중에 봤더니 이 아버지 한 씨, 이 자살했다고 추정되는 이 사람, 이 한 씨의 동업자였던 네. 최 씨가 나오는데 그 당시에 48살 남성이에요. 네. 요 사람이 7년 전, 즉 말하면 2004년도에 2004년이에요. 강도를 당하고 살해당했다는 사실이 하나 딱 떠요. 강도사래요. 이 한 씨하고 거래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게 저 창원 쪽인데 마산. 예. 마산 아파트 자기 집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그냥 칼질 당해갖고 현장에서 즉사한 사건이 있어요. 이거 뭐 강도이거나 암살 같은데. 그러니까 아버지 한 씨의 자살이 석연치 않아서 그 사람하고 거래했던 건축업자들을 전부 다 추려서 조사하는 과정에 이 사람하고 거래했던 사람 중에 동업자가 하나 있었단 말이야. 최 씨. 그 동업자 최 씨가 나왔는데 그 사람이 타살된 게 나와요. 뭐야? 그것도 자기 집 마산에 있는 자기 집 아파트 엘리베이터 집 앞에서. 엘리베이터에서. 그러니까 언제냐면 정확히 2004년 6월 9일 날 네. 이 최 씨가
이제 사업 때문에 그 이 사람은 아산 평택 쪽에 사는 사람이야. 아, 아산 사람인데요. 근데 마산에서 사업 때문에 거주하고 있다가 살해당한 거예요. 아, 창원 옆이니까. 네. 그래서 그 사건을 또 이제 마산 쪽에 물어봤더니 현재까지 미제 사건이에요. 범인도 몰라요. 네, 범인도 모르는 뭐야. 그런 상황.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경남 마산시 네. 내서읍 네. 삼계리 아파트 103동 9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죽었어요. 살해당했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뭔가 땅 이상하더라고요. 이상하네. 그래서 네, 이상해요. 이 사람이 이 팀장이 직원들 데리고 마산으로 갑니다. 가서 담당 형사 또 만나요. 아, 형사님 또 만난 거예요? 네, 담당 형사 만나요. 그 이제 미제 사건 미제로 그 담당 됐으니까. 형사. 예. 이제 정확한 사건 개요를 보면 네. 이제 그 미제 사건 마산에서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2004년 6월 9일 날 11시 35분경에 신고가 접수된 사건이에요. 낮에요. 예. 양복을 입고 이 최 씨가 자신이 거주하는 9층의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를 흘린 채 사망했어요. 셔츠 전체가 상반신 이쪽으로 완전히 집중 공격을 당했어요. 목부터 많이 찔리구나.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앞에 비산혈흔이 엄청나게 많은 걸로 봐서는 네. 공격 장소, 1차 공격 장소가 엘리베이터 앞인 거예요. 엘리베이터 앞이고. 예. 그러니까 즉 말하면 그 최 씨라는 사람은 엘리베이터 앞에서 엘리베이터 기다리다가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공격을 받아갖고 사망한 거예요. 아유, 어떡해. 그리고 그 주변에 이제 그 담당 형사 얘기 들어보니까 단문수사했는데 그 주변 또 집들이 다 빈집이었대. 아. 그리고 또 장기 출타 중이었고 사람들이 네. 그러다 보니까 빈집이었고 네. 그때 복도에 하필이면 또 CCTV가 없었다네. 그렇죠. 그 당시에 뭐. 2004년도에. 이제 오래된 아파트 같은데. 또 목격자도 없었던 거예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뭐 현장에는 혈흔 족적만 있는 것만 발견해가지고 가지고 있어. 예. 혈흔 족적을. 예. 그거만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뭐 없는 거야. 그런데 그런데 교수님 그 강도 사건이라고 하면 뭐 돈을 목적으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그 당시에 담당 형사가 그럼 어떤 식으로 추정을 했냐 그 최 씨 죽은 거에 대해서 그랬더니 금품을 목적으로 했다면 그러면 최 씨 그 주머니에 집 키도 있었거든 죽어 있는 집 사람. 들어가야지 그러면. 그 키 응. 가지고 저 주변 다 빈집이라는 거 알았으면 들어가서 다 털어갔을 거 아니야. 네. 키도 있었는데도 건드리지도 않았고. 집 안 건드려놓고. 그러면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현금이나 지갑도 네, 그대로 몸속에 네, 그대로 카드도 있었어요. 네. 그러면 이건 궁극적으로 강도 목적의 죄시 살해는 아니란 말이야. 네. 그러면 이거는 뭔가 원한 내지는 무슨 감정이 있어서 죽인 걸로 추정이 되고. 네. 그리고 그 집을 알아가지고 그 시간대 엘리베이터 앞에서 딱 기다리고 있다 죽였다면 그렇죠. 아는 사람 면식범 소행일 가능성이 높다고 봤어요. 동선을 많이 아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결론은 그 기다리고 있다가 딱 재빠르게 그냥 다다닥 죽여버리고 엘리베이터 네, 앞에서 네. 도망간 거거든. 네. 그래서 그렇게 추정까지는 했어요. 이 창원 마산 형사들이. 이게 노리고 찌른 거네 그럼. 그렇죠. 그리고 또 국과수에서 그때 부검을 했을 때 보니까 네. 그 부검 기록을 찾아봤더니 범행 도구가 두 가지예요. 아, 두 개예요. 날카로운 칼이 있고요. 휘칼이에요, 휘칼. 네. 하나는 그 얘기인데 둔기형 얘기. 도끼 같은 게 날도 있고 둔기도 되고. 그렇죠. 그런 두 가지를 썼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느낄 건 있죠, 여기서. 한 사람이 칼을 휘두르면서 막 도끼 휘두르고 이게 뭐 양쪽으로 그거 어렵거든요. 이건 말이 안 돼. 두 명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네. 절창이요, 절창. 안면부하고 가슴 부위, 이 급소 부위만 27군데예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달려든 거예요. 휘칼로 그냥 집중적으로 찌른 거거든요. 야. 그다음에 두개골 골절이 있었고 한 벌이 됐는데 네. 도끼 종류예요. 그러면 어이씨 잔인하다. 즉 말하면 휘칼하고 도끼 종류를 사용해서 휘두른 거예요. 이건 죽이려고 작정한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죽이려고 하는 거네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품 강도 같으면 네. 사람 기절만 시켜놓고 돈 뺏어가면 그만이죠. 그렇게까지 네. 잔인하게 죽일 이유가 없잖아요. 네. 거의 오버킬 수준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면식범이 계획범죄다. 죽이려고 작정하고 범인은 2명 이상일 거다. 얘기 둔기를 들고 있었고 네, 거기에다가 네. 아까 혈흔 족적 발견했다고 했잖아요. 각각 다른 혈흔 족적이에요. 아, 그럼 2명 이상이네요. 적어도 운동화하고 등산화가 나왔어요. 이 족적이. 그러면 적어도 2명이 와가지고 그 최 씨를 죽인 거란 말이에요. 그다음 이제 그 당시에 그렇게 이제 그 추정하고 계시는데 그 이후에 한참 있다가 8층 주민한테 네. 그 목격자 진술을 받은 게 하나 추가로 붙어 있었어요. 아, 그 내용을 예. 봤더니 예.
예, 9층에서 죽었잖아요. 네. 8층 주민은 위층에서 쿵쿵 소리가 좀 들렸대요. 그 옆 라인, 9층 라인은 다 장기 출타 중이라 목격자가 없었고 아래층에 살던 8층 그 주민이 쿵쿵 소리를 듣고 이상한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렇게 현관문 렌즈로 자기가 내다봤대요. 네. 나오지는 못하고 그랬더니 처음 보는 두 남자가 계단에 앉아가지고 올라가는 계단 앉아서 뭔가를 막 비닐봉지에 넣고 있더라는 거야. 그때 이 사람들이 한 사람은 검정색 런닝 셔츠에 야구 모자를 썼더라. 네. 20대로 보였다. 요 내용은 찾아서 해놨어요. 예. 그러면 이거는 2명 맞죠. 그 면식범도 맞는 거고. 그런데 이제 그때 이 창원경찰서 이 마산 쪽 수사는 뭐였냐면 그 죽은 사람 최 씨가 사업가다 보니까 사업에 의한 원한 관계일 거라고 추정을 한 거예요. 금전 관계 뭐 이런 거.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왜 그러냐면 그때 죽은 최 씨가 콘크리트를 지면 파일로 땅땅 때려갖고 집안 다지는 네. 이 토목업체 사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면식범은 분명하고 이게 틀림없이 금전관계 사업 관련돼 가지고 원한이 생겨서 죽인 거다 이거 면식범이다. 이렇게 추정을 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아파트 붐이 엄청 불어가지고 이 최 씨가 돈을 무지하게 벌었대요. 돈을 엄청 벌은 상태였대요. 그러고 처하고 애들은 평택에 살고 있고. 처하고 애들은 이 사람만 혼자 이제 마산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사업은 엄청나게 잘 되니까 지내고 있으면서 또 이 사람이 혼자 있다 보니까 그냥 술집 맨날 룸사롱 가고 융업소 가고. 그 다음에 강원랜드 VIP예요. 강원랜드예요? 강원랜드 VIP예요. 돈 많이 벌면. 그래갖고 사채업체를 통해서 어음을 깡을 해가지고 할인해가지고 도박장을 출입을 했는데 한 10억 정도 탕진했대요. 그때 10억이면. 네. 그리고 또 거기 이 콘크리트 이 타설 작업 이거 다지는 집안 다지는 파일 작업하다 보니까. 관련 그 지역 조폭들하고 연관도 또 일정 부분 있게 됩니다. 그 당시 그랬죠. 아무래도 건설 쪽이. 사채업자하고도 연관돼 있고. 이러니까 그 형사들이 저 창원 그 형사들 입장에서는 수사 범위가 엄청나게 넓은 거예요. 그러네요. 그리고 공격할 만한 사람도 좀 많이 찾아요.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쪽 부분으로 엄청 집중해서 수사를 했는데 못 잡고 있는 거예요. 다만 이제 거기에서 현장 혈흔 중에 딱 범인 한 명의 DNA는 도출이 됐어요. 휘칼질을 하다가 지손을 베어가지고 피가 떨어져 있었던 거야. 그 DNA를 찾았으니까 형사들은 이것만 찾으면 범인 잡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마 좀 느슨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채업자, 도박하는 사람, 유흥업소 발견되는 용의자마저 피 뽑아다가 현장에서 발견된 DNA하고 대조하는 수사만 한 거야. 계속 그것만 하고 있는 거야. 근데 나온 게 없네요. 안 나온 거야, 안 나오고. 언젠가는 잡힐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지. 그게 6년 지난 거네요. 그리고 이제 또 그때 관할 경찰서에서 그 헛다리 짚었던 게 헛심 썼다고 그러지 힘을 잘못 썼던 게 이유가 뭐냐면 요거 아내하고 애들은 평택에 두고 지는 돈 잘 버는데 마산에 와갖고 막 이 유흥업소 들락거리고 도박하고 물란하게 살다 보니까 아내가 좀 열받았다. 그래서 아내가 혹시 이 남편을 어떻게 한 거 아닐까? 재산 상속 될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아내를 뒷조사를 했대요. 그때. 아내를 했더니 또 아내가 내연남이 있네. 이렇게 남편이 내려가 있다가 또 바람을 피운 거예요. 또. 내연남이 있네. 이러다 보니까 그 관할서에서는 야, 요거 아내하고 내연남이 죽였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뭐 또 몰빵한 겁니다. 한쪽에서는 DNA 계속 대조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계속 몰빵을 한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그 아내하고 내연남의 동선을 봤더니 또 하필이면 사건 당일날 마산에 내려온 기록이 있어. 아이고 이거 또 뭐야? 야 이거 그냥 딱 또 떨어지네 일단은. 그러면 요 2명이 마산에 내려와갖고 청부업자 고용해서 죽인 거 아니야? 엘리베이터 남편. 그래서 거기 집중적으로 또 달라붙었어요. 그러니까 거기도 힘 꽤나 쓴 거예요. 그러면서 금융거래내역 같은 거를 집중적으로 이제 막 다 뽑아서 분석을 했는데 그 특별한 거 발견을 못한 거예요. 청부를 시켰으면 돈은 아내나 내연남이 돈 준 게 나올 거 아니야. 계약금이라도 준 게 나와야 되는데 뭐 그게 안 나오다 보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야.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최 씨 주변에 있는 뭐 조폭 뭐 사채업자 이건 다 또 나름 조사하고 800명이 넘는 사람들을 갖다가 피 뽑아서 그 대조했대요. 어마어마하게 했네요. 그런데도 구강세포 한 거죠. 피 뽑는 게 아니라 구강세포 긁어가지고
그런데 실패를 했거든요. 800명은. 어떡하냐. 그러니까 이게 아내하고 내연남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거기에 집중적으로 매달렸다가 꽝치고 네. 800명 넘게 구강세포 긁어다가 DNA 대조해도 꽝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좀 창원 마산이 아마 창원 경찰서 관할일 거예요. 네. 거기서 지치기도 했는데 또 그해 여름에 4건의 살인 사건이 다 동시다발로 터져버렸어요 거기. 아 마산창원 지역에서.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건은 할 만큼 했고 미제로 종결이 된 거예요. 아. 털었던 거예요. 예. 그거를 이제 이충재 형사가 이제 가서 물어본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 마산 형사도 아이씨 우리 할 만큼 했는데요 그 사건 정말 죽으라고 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습니다. 그런 와중에 그 기록을 이제 이충재 팀장이 다 살펴보지 네. 저 창원서에서 조사한 거 봤더니 자살했다고 하는 한씨 있잖아. 이 네. 아버지도 거기 조사받은 게 나와. 동업자였으니까 죽은 최 씨하고 그리고 저 구강세포도 긁었어 아버지도. 아버지도 긁어가고 대조를 했더라고. 불일치지 당연히. 불일치니까 안 잡아갔지. 아이고. 그때 이 한 씨는 그 죽은 최 씨 회사에 상무로 돼 있어요 직함상. 직함상.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 긁어서 조사를 했던 거야. 그런데 그러면 두 사람 사이가 어땠을까 하는 걸 또 이제 그 당시에 그 조사를 해놨더라고. 네. 사이가 나빴다는 거야. 막 사무실 밖에까지 막 최 씨하고 이 한 씨가 막 말다툼하고 고성 지르고 하는 소리가 직원들한테 들리기까지 했었다는 거야. 그래서 의심을 많이 받아갖고 네. 그 당시에 최 씨가 그 엘리베이터 앞에서 죽자마자 한 씨가 용의자가 돼가지고 와서 구강세포부터 긁었어요. 아, 그 초기부터. 그랬던 사실이 있어요. 하여튼 어찌됐건 지금 이충재 형사 입장에서는 보니까 아산 가서 출장해갖고 자살했다고 그러고 자살 원인 살피다가 이렇게까지 간 거 아니야. 지금 마산까지 간 거 아니야. 그래서 그날 와가지고 이제 그동안 기록을 놓고 회의를 해요. 회의를 쭉 하다 보니까 죽일 개연성, 자살할 이유를 찾다 보니까 이제 그 살인 사건까지 갔단 말이에요. 지금 동업자 살인 사건까지. 근데 동업자 죽은 건 아직도 못 잡았고 그 과정에서 그 동업자를 혹시 죽인 게 아닐까? 그렇지. 근데 한 씨가 죽인 건 아니야. 나온 건 아버지 한 씨가 죽인 건 아니야. 그러면 한 씨가 아들을 시켜서 죽였나? 요렇게까지 유추가 된 거예요. 그러네. 한 씨가 그 아버지 한 씨가 죽은 최 씨하고 감정이 있었던 건 사실이잖아. 네, 그거는 뭐 감정이 있는데 아버지가 죽인 게 안 나왔어. 그러면 아들을 시켜서 죽였을 수는 있잖아. 네. 왜? 아들이 내가 사람 죽인 적이 있다고 얘기한 적이 있으니까. 그러면 아들 한 씨 DNA를 한번 대조해 보자. 거기 빼놓은 건 있으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진한하죠. 그래서 이제 그 대조하는 거 이제 요걸 일단 그 목적으로 두고 그 대신 이제 그 사이에 이 한 씨 그 죽은 한 씨 사망한 한 씨하고 살해당한 최 씨 요 두 사람 관계에 대해서 자세히 조사를 할 필요가 있었어. 그 이유는 죽일 만한 이유가 있어야 또 아들 시켜서 죽일 거 아니야. 단지 뭐 사이만 나빠서 소리 질렀다고 사람 죽이진 않잖아. 아유, 그럼요. 진짜 죽일 만한 이유, 살해 동기가 있는지를 파악을 해봐야 되니까. 그래서 한편으로 그걸 또 조사를 했어요. 봤더니 이 아버지 이 자살했다고 하는 한 씨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30년 동안 혼화제 관련돼서 일했잖아요. 그러다가 2년 전에 그 당시 2년 전에 모래 납품업자를 하던 최 씨를 알게 된 거예요. 그 죽은 피살 당한 사람. 그 사람이 원래는 모래 납품업을 했어요. 모래 납품업을요. 근데 이제 이 사람도 모래 납품업을 왜 하게 됐냐면 이 최 씨가 원래는 서울에서 조그만 회사를 댕겼었대요. 근데 아마 이제 좀 그 회사에서 좀 불성실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잘리다시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다가 아산으로 내려왔어요. 아산으로 내려와갖고 모래 사업을 자기 큰아버지가 하고 있었어. 그 큰아버지 밑에서 이제 이 납품 일을 맡은 거야. 그러니까 그 납품 일을 하니까 그 콘크리트 혼화제 일을 하는 한 씨하고 자연스럽게 친해진 거야. 같이 섞여야 되니까. 섞여서 같은 납품업자가 되잖아. 그래갖고 금세 친해졌어. 그러다가 그렇게 잘 지냈으면 좋은데 이 아버지 한 씨가 어느 날 보니까 그 자기가 아는 콘크리트 파일 사업체 아까 콘크리트 다지는 파일 사업체 공장이 하나 나온 게 보여.
그거를 인수해보라는 권유를 받았어. 그거 당신 혼하지 하지 말고 네. 이거 콘크리트 때리는 파일 그거 사업 한 번에 막 이거 비었어. 이거 네. 싸게 먹을 네. 수 있어 하는 네. 거를 지인한테 얘기를 들었어.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자기는 이미 혼화제 사업장도 있고 네. 돈이 없어 첫째. 그걸 그렇죠. 막기에는. 얼마나 인수하려도. 네. 그러니까 이 한 씨가 그때 저 최 씨하고 친하게 지냈다고 그랬잖아. 네. 큰아버지 밑에서 일하는 네. 그 최 씨하고. 모래사업. 최 씨한테 야 이거 한번 인수해보는 게 어떠냐. 이렇게 권유를 한 거야. 네. 그러니까 최 씨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맨날 큰아버지 밑에서 있기는 좀 그렇고 그래 나도 한번 독립해보자. 그래가지고 친척들한테 돈을 빌려가지고 그 공장을 인수를 했어요. 아, 친척들 돈이 많은 거네. 인수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자살한 한 씨가 그냥은 안 해주지 조건을 나 공동이사로 같이 해야 돼. 나 돈은 못 대도 내가 소개하고 다 그렇죠. 물어온 원래 거니까. 자기한테 온 거니까. 이렇게 된 거요. 네. 오케이 했어. 그래가지고 2002년 10월 달에 네. 2002년 10월 달에 두 사람이 공동대표로 딱 그 콘크리트 그 파일 예. 파일 사업체를 인수를 기둥 했어요. 막는 거. 예. 그때 이제 어떻게 계약을 했냐면 그 한 씨는 상무직함을 가지고 예. 수익의 2분의 1씩 받기로 했어. 2분의 1을. 자기는 투자 안 하고 소개한 걸로 해가지고 상무 일을 하고 소개한 거 요걸로 이제 수익금의 2분의 1씩 받기로 하고 들어가서 회사를 하나 설립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이건 좀 과하다 근데. 소개했다고 공동대표로. 근데 그쪽 관행이 그렇대요. 예. 또 이제 이 사람은 모래 납품만 했잖아. 네. 콘크리트 관련돼서 모르지. 아무것도 모르잖아. 아무것도 모르지.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네. 근데 그때부터 노빵이나 아파트 붐이 일어나가지고 네. 이 최 씨가 4개월 만에 27억을 벌었어요. 콘크리트 파일 사업체 그거 인수를 해가지고. 2002년도 아두치다시피 한 거예요. 예. 4개월 만에 27억을 버는 거예요. 그런데 꾸준히 상무 월급은 주면서 원래 2분의 1씩 나누기로 했던 그 이득금은 안 줘. 그거 못 주게 돼 있죠 지금 상황이. 도박을 했다며. 안 줘. 그렇지. 겸사겸사. 네. 안 주는 거야. 세상에. 그러니까 갈등이 생겨갖고 1년 만에 그만두게 돼버린 거예요. 이 한 씨가. 그러니까 한 씨 입장에서는 해고당했다는 거야. 그러면 네. 이건 열받지. 열받는 일이지. 지금 떼돈을 벌었잖아. 자기가 그 공장 인수하려다 자기 돈 없어갖고 네. 이렇게 재원을 해서 공동대표로 돈 갖고 벌게 해준 했는데 건데. 27억을 벌었는데 상무 월급만 그 한 몇 달 주더니 이득금은 아예 안 주고 내쫓아 버리니까 그거 잘못된 야 거야. 이때 이제 경찰이 생각한 거예요. 이건 살해 동기 충분히 된다. 아 그러네. 단지 사무실에서 큰 소리로 아각됐다고 그래가지고 그걸로 사람 죽이지는 않으니까. 네, 네. 그것도 만약에 죽였다면 아들 데리고 와서 죽였는 건데 아들까지 그 살인범행에 동참시켜서 죽일 만한 그 살해 동기는 안 되잖아. 안에서 다툼만 가지고. 예. 예. 이거는 이 정도면 아들까지 끌어들여 갖고 죽일 만한 사유는 된단 말이에요. 범행 동기가. 이 정도면. 예, 예. 그래서 이거 살해 동기 충분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요 정도 되면 이제는 쫓을 거 더 이상 요 정도 동기 찾았으면 뒤에서 계속 뒷감시만 하지 말고 DNA 바로 다이렉트 채취하자. 아들 거 찾아야 네. 되네요. 예. 그래서 살살 이제 미행을 해. 미행을 해요. 미행을 해가지고 담배 피고 가는 거 후다닥 주워온 거지. 아, 잘 수고. 담배 꽁초. 이게 확실하네. 후다닥 주워온 거지. 네. 그리고 이제 국과수에 의뢰를 했어. 예. 그거 어떻게 나왔어요? DNA 일치. 그리고 2명 중에 1명이에요. 예. 그 엘리베이터에서 칼질한 애들. 예. 아들. 그러니까 죽인 적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우야. 이거 뭐 얘기할 것도 없지. 바로 검거했습니다. 그 국과수에서 DNA가 일치한다. 네. 저 마산에서 예. 발견된 그거하고 그 제보 통보 받는 날 그냥 바로 쫓아가서 잡으러 가서 형사신분증 딱 보였는데 네. 이 아들 한 씨 있잖아. 네. 아들 한 씨가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네 맞습니다. 제가 범인입니다. 그때 나이 31살. 아예 덤비지도 않더래. 그냥 바로 인정하더래 바로. 마음에 부담은 돼 있었구나. 계속. 그러니까 예. 지가 사람을 죽였다는 것 때문에 마음속에 빚이 있고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네. 누군가에게 얘기를 한 거야. 그 흘린 거를 경찰관의 친구가 듣고 전달해 준 거를 이 팀장이 물고 늘어져갖고 밝힌 거야 이게. 지금 이 팀장이 이 살인사건 밝힌 과정 보면 이건 100번 1000번 정말 이 사람 칭찬해야 돼. 아, 예, 맞습니다. 예. 예? 예.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이거. 예. 자 그럼 전모로 한번 가보자. 이 어떻게 된 사건 거예요, 전모. 이게 과정이? 예.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버지 한 씨라고 합시다. 네. 자산한 사람. 네. 아버지 한 씨가
이 피해자 그 피살당한 사람 최 씨가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안 지키잖아요. 네. 월급만 지불하잖아. 그러면서 이걸로 만족해. 네. 이렇게 계속 요구를 하니까 예. 배신감 느낀 거예요. 최 씨에 대해서. 예. 거기다가 지는 맨날 룸사롱에 막 도박에 막 사채 보이잖아요, 막 긁어다가 이게. 10억씩 도박 저 강원랜드 돌아다니고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배신감 느낀 거지. 상범은 또 돈 흐름을 볼 거 아니에요. 거기다 이 결정적으로 열받은 게 뭐였냐면 콘크리트 혼화재가 필요했었어 그 공장이. 예. 필요했는데 그 아버지 한 씨는 콘크리트 혼화재 일을 계속 하고 있었잖아. 예, 그것만 하시잖아요. 근데 여기서 안 갖다 써 그 물건을. 값싼 혼화재를 사다가 따로 써. 야, 이게 예의가 없네 이거. 그러니까 여러모로 저 속된 말로 화가 난 거예요 이게. 저급한 혼화재를 받는 거야 싼 거. 나한테서 안 받고 동업자가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따졌어. 너 그럴 수 있냐? 나 월급도 저 월급만 그냥 주고 너 이득금 배분하기로 한 것도 나 지금 이득 나는데도 안 주고. 벌었는데. 그러고 어떻게 내가 혼화재 일을 납품을 하고 있는데 나를 제끼고 싸구려 딴 데 가서 받다가 그걸 받아서 쓸 수가 있냐. 따졌어. 그랬더니 에이씨 잘라 나가. 해고를 해버렸어. 최 씨가. 말도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감정이 이제 쌓일 대로 쌓인 거지. 아마 집에서 마음고생을 엄청나게 했나 봐. 아니 돌아가신 분한테 미안한 얘기긴 한데 이러면 안 되죠. 이거는 뭐 죽을 이유까지는 아니지만. 죽을 이유는 아니지만 뒤지도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저 아버지 한 씨가 고민하다가 2004년 6월 달에 아들을 찾아가. 아들 한 씨를 찾아가갖고 야, 나 그 최 사장 그 새끼 좀 죽여야 되겠다. 내 죽이려고 그러니까 네가 좀 도와줘라 아들한테. 이 아버지도 못 됐네. 애비도 진짜. 정상이야 이게. 내가 청부를 하려고 그랬다 사실은. 그 새끼 죽이라고 청부를 하려고 그랬는데 내 돈이 없어. 그러고 나 혼자 하려니까 체격에서 게임이 안 되네 걔한테. 최가 걔 나이도 나보다 어리고 네. 덩치도 나보다 훨씬 크고 네. 나 도저히 자신이 없어. 네. 아들아 네가 나 좀 도와줘라. 정말 말 그대로 진심을 다해서 아들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래도 아들을 여기 동참시키는 이 사람도 제정신 아닌 사람이야. 말도 안 돼 이거. 그러니까 자살하고 싶다는 얘기가 예. 그런 가책 때문에 맨날 입만 열으면 친구들한테 자살하고 싶다고 한 것 같아. 아들을 범죄자를 만들어놨잖아. 살인자를 만들어놓고. 그래가지고 6월 9일 날 새벽에 아까 사건 났던데 예. 마산 부자가 함께 마산으로 가요. 그 전날 이제 마산 내려가고 여관에서 투숙을 하고 그 시간대에 가는 겁니다. 그 9층 그 최씨 아파트 있는데 예. 9층하고 8층 사이 그 복도에서 5시간 대기. 나올 때까지. 그 대기예요. 예. 이때도 아들은 계속해서 아버지 설득했대. 아버지 하지 말죠. 그러니까 하지 말죠. 이렇게 설득을 했대요. 그렇지만 아버지는 아주 단호했대. 이 새끼는 꼭 죽여야 된다고. 그랬다는 거야. 자, 그러고 있다가 11시경에 최 씨가 이제 문 열고 나온 거지. 네. 딱 나오니까 이때 아버지 한 씨가 뭘 들고 있어요? 손도끼 들고 있었어. 도끼는 아버지가 들고 있었어. 그걸 들고 혼자 하겠다는 식으로 이 9층으로 따다닥 올라간 거야. 9층으로 뛰어 올라가서 최 씨한테 공격을 시작했어. 근데 아들은 하지 말자고 계속 말리고 있었잖아. 근데 아버지가 그냥 그 열고 나오는 소리 듣자마자 그냥 도끼 들고 또 올라가니까 할 수 없이 이제 텀을 두고 올라갔어. 근데 문제는 올라가니까 이미 아버지가 이미 제압이 돼가지고 거꾸로 제압이 돼갖고 맥살 딱 잡힌 상태에서 무릎 꿇고 앉아 있어. 아이고. 아버지가 도끼도 뺏긴 상태에서 이걸 보고 아들이 꼭지가 돌아버렸어. 그냥 들고 있던 회칼로 그냥 가슴을 찔러버렸구나. 이때부터 이제 저항했겠죠. 이 사람은 마구 휘두른 거죠. 그 상황에서 이제 칼이 밀려 들어온 바람에 지도 상처가 나고 거기다가 피를 흘려서 DNA가 확보된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 결국 마구 찌르니까 최 씨가 쓰러졌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한 씨가 그때서 뺏겼던 도끼를 들어가지고 머리를 내리친 거예요. 아이고. 어떻게? 그러니까 이때 이 아들 한 씨는 22살이에요. 애비가 이게 할 짓이냐고 이게 데리고 와서 죽었지만. 그래서 부자가 살인 사건의 공범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돼버렸네요. 둘이. 그리고는 이제 창원서에서 수사가 안 되니까 계속 고통스럽게 사는 거지. 아들은 고통스럽게 살면서 사람 죽인 적 있다고 흘렸고 아버지는 틈만 나면 나 자살한다고 흘렸고
이렇게 된 거죠. 산자나 죽은 자나 계속 비참했네. 다 고통스러웠던 예, 거죠. 예. 자, 이 검거된 아들 한씨 얘기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살인 사건을 저지르고 난 이후부터 사는 게 너무나 힘들었다. 그렇지. 7년 넘게 눈만 감으면 그 꿈에 시달렸다. 그렇지. 살해 현장 꿈에 시달렸다. 예. 그리고 그 일 때문에 곰곰이 생각해봤대. 아버지가 도대체 아들을 데려가서 사람을 죽이라고 시키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냐. 말 안 되지. 이런 게 생각이 나서 아버지한테 너무 섭섭하고 배신감을 느껴가지고 부자 관계가 결국 거의 끊어집니다. 연락도 서로 아예 하지 않았다고 그러고요. 그렇게 된 거예요. 가끔 아버지 한씨가 찾아와서 만나자고 그래도 아들 찾아와도 아산에 있다가 이제 평택으로 오는 거 아니야. 안 만나줬다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생각이 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럴 것 같아 나라도. 그런 세월을 보냈고 또 아버지 한씨 역시도 내가 내 자식을 결국은 살인자로 만들었다. 이런 죄책감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틈만 나면 그냥 자살해. 내가 죽어야지. 내가 죽어야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이제 아들 이 한씨는 검거되자마자 그 얘기했어요. 아버지 업보까지 내가 다 아버지 죄까지 내가 다 같이 끌어안고 가서 죄값을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아버지 한 씨가 청부살인을 알아보긴 알아봤대요. 알아봤었어요. 알아봤는데 조선족 이거 문제야 이거. 조선족한테 3천에서 5천만 원 정도 주는 걸로 그 중개하는 놈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견적까지 나온 거예요? 견적까지 나왔어요. 아유, 근데 그 돈을 마련을 못한 거예요. 아버지 한 씨가 3천에서 5천 정도. 그래서 이것도 아마 그 중개했던 이거를 찾으려고 아마 이 팀장 측에서 노력을 많이 했던 모양이라고. 그런 새끼들 살인 청구하는 새끼들. 그런데 그거는 아마 전화 뭐 이런 상으로 해가지고 잘 도출이 안 된 모양이에요. 그럼 이제 이 사건은 결국 아버지 한 씨 같은 경우는 살인범이지만 죽었잖아. 끝났죠 뭐. 공소권 없습니다. 공소권 없음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범행 도구는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구했겠느냐. 평택에서 구해갔어요. 평택에서. 아버지는 손도끼 딱 준비하고 날까지 다 갈았다는 거예요. 그 도끼 무서워요. 이 도끼 얘기 내가 잠깐 해야 되겠다. 이 손도끼가요. 말이 그렇지 도끼 이 머리통은 거의 비슷해요. 일반 도끼하고. 근데 이 자루만 작은 겁니다. 작아요. 소재하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이 손도끼 같은 경우는 이제 뒷부분으로 하면 둔기가 되죠. 그렇죠. 둔탁하잖아요. 뭉치가. 그것도 뒤집으면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얘기하고 둔기가 합쳐진 게 손도끼인데 내가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라는 거를 내가 실제 현장에서 느낀 건데 오락실 하는 사장이 있었어요. 오락실. 근데 이제 반달이야 반달. 건달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반달. 그런데 이제 그 성인 오락실을 하면 거의 도박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 양아치들이 붙어요. 그 걔들하고 교류하는데 그 새끼들한테 상납도 하고 뭐 이러는 과정에서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깡패 새끼들이 와갖고 제끼리 왔어요. 오락실 주인 제끼리 와서 실제로 오락실에서 잠깐 나온 사람을 목 뒤에서 등 뒤에서 손도끼를 찍어버린 거예요. 그 조폭들이요? 그러니까 빗겨 맞으면서 이렇게 거의 이렇게. 근데 돌아가셨겠네. 나 지금 눈앞에 선한데 거의 반쯤 잘렸어요. 내리 찍으니까 반쯤 잘렸어요. 원래대로라면 반쯤 잘리면 즉사예요, 즉사. 근데 진짜 이게 불가사예요. 내가 그 의사한테 물어보기도 했는데 이걸 맞은 사람이 이걸 잡았어요. 이걸 잡은 상태에서 거의 1.5km 정도로 달렸어. 저기 누르고서는 뚝뚝뚝뚝뚝 흘리면서. 내가 교통사고 현장 가면 동그랗게 돼갖고 두루룩 굴리면서 거리 재는 거 있죠. 굴렁쇠 같은 거. 그걸로 그 거리를 쭉 내가 재봤는데 거의 1.5km 가까이 돼. 병원 간 거예요, 자기 딴에는. 이거를 목이 반쯤 잘려서 덜렁덜렁 하는 목을 가지고 이걸 잡고 거의 1.5km를 달려가지고 어느 가게 앞에서 죽었어요. 아이고, 어떡해. 그 손도끼를 찍었는데. 나 그거 보면서 그래서 이제 나중에 부검할 때 부검이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1.5km를 달려가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이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대요. 그 사람 의지가 대단했구나. 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으로 들어가는 동맥 이어지는 것까지 다 끊어졌거든요. 다 끊어졌지. 물론 이제 그 부검이가 딱 하나 가능성 얘기하더라고.
아주 완전히 절단된 상태는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찍었을 때. 네, 네. 그래서 가면서 결국은 끊어졌지 않겠느냐. 거의 끊기다시피 한 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새끼들은 형량 많이 받았겠네. 많이 받았죠, 그 새끼들. 그 손도끼 그때 그거 내가 그 현장에서 그거 보고 이거 이 손도끼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구나. 잔혹하게 어쨌든 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 그래도 잘 잡았네요. 네. 어쨌든. 하여튼 이거는 이제 그래서 아마 청부하려고 맘먹다가 안 되니까 평택에서 아버지는 손도끼 딱 골라갖고 그 날까지 가른 거고 아들은 회칼 들은 거예요. 근데 사실 내 지금 내용을 보면 아들은 정말 능동적으로 정말 죽이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계속 계단에 앉아갖고 8층 계단에 앉아갖고 아버지 하지 맙시다 하고 설득을 했었잖아. 그 22살짜리가. 근데 아버지가 무작정 해야 된다. 그리고 그냥 문 여는 소리 들으니까 지가 앞장서 손도끼 들고 간 거 아니야. 그럼 가서 지가 성공해갖고 지가 저 혼자 범행하든지. 또 금방 제압당해갖고 저 무릎 꿇고 앉아있으니까 두들겨 맞고. 그러니까 아버지 그거 본 아들 입장에서는 눈 돌아버린 거지. 그러니까 막 찔러버린 거지. 이 아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뭐 살인자지만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죠? 약간은 조금 참작이 됐겠네요, 재판 과정에서도. 예. 그래서 주도해서. 범구도 평택에 수고했고 평택서 그 당시에 이충대 팀장 그 밑에 이제 직원들이 좀 열심히 했고요. 네, 그러시네요. 남병근 서장이 있었는데 남병근 서장은 나중에 경기 북부청장까지 했어요. 네. 그때 유보국 형사과장인데 이분은 잘 알아요. 굉장히 수사 잘하시는 분. 그래서 이 사건은 뭐 어떻게 보면 지나가면서 툭 흘린 얘기. 네. 이거를 소홀히 듣지 않고 끝까지 추적해가지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과정을.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아유, 장난 아니에요. 요건 뭐 제가 확인하니까 형량 확실하게 얘기하는데 한 20년 내외로 보더라고요. 20년 내외. 많이 참작이 된 것 같아요. 네, 많이 참작이 됐네요. 아버지가 주도한 거에 대해서. 네, 많이 참작이 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형사가 얼핏 지나가면서 툭 던진 얘기. 그 얘기를 물론 저는 그 말을 전달해 준 그 타부서 직원 아마 수사과 직원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거를 듣고 그래도 경찰이라는 신분 때문에 자기가 아는 사람 그 한씨 아들 한씨가 내가 사람 죽인 적 있다는 얘기를 그냥 여벌로 안 듣고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다가 자기 직무는 아닌 걸로 본 것 같아. 강력 쪽에 근무 안 하니까. 그냥 머릿속에 듣고 있다가 마침 강력 형사를 만나니까 이 얘기 해줘야 되겠다 싶어갖고 말을 해준 거고. 그 말을 듣는 그 이충재 팀장 입장에서는 사람 죽였다는데 확인 안 해본다는 건 말이 안 되고. 그래서 확인하는 과정까지 갔는데 사실 저도 좀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여기 쭉 진행되는 그 전개 과정이 있었죠. 아마 저도 중간에 그만뒀을 것 같아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이게. 저도 중간에 결국 아니네 이거. 먼 데까지 가야 돼서 또. 이거 아니네 이러고 말았을 것 같아. 근데 이 팀장은 가계도까지 뽑고 사업관계, 사업자 등록 뽑아서 거래업체까지 뽑아가지고 조사하는 과정에 동업자가 죽은 거를 발견하고 그 죽은 거 왜 죽었는지를 확인하러 또 저 창원경찰서 가서 다 확인했더니 의문점이 있고 연결고리 찾아갖고 살해 동기 찾아서 또 아들 데리고 갔을 걸로 추정해가지고 DNA 뽑고 이거 정말 이 수사 이거 미제로 끝날 사건이에요. 잘했어요. 미제로 끝날 사건을 결국은 깔끔하게 해결했던 정말 수사 의지를 갖고 했던 그런 사건 중에 하나. 간만에 시원한 사건 들었네요. 이거 정말 대단하죠, 그렇죠? 네, 대단하십니다. 평택경찰서 이충재 팀장 등등 정말 고생들 많이 했고 멋있었습니다. 교수님 오늘 동업자살인 사건 아주 그냥 디테일하게 잘 들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